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온가족 재테크 오늘 강의를 진행할 재테크하는 제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낸 0세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이 금수저 플랜 이 책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안에서 제가 넣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지금 당장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래 부업으로 블로그를 하다가 음, 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 제인스토리를 창업을 했고요. 지금 네이버 전체 블로그에서 상위 유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파워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블로그 강의를 중점을 했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재테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어, 제가 개입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돈이 돈을 굴러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줄 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경제에 관련된 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합법적이고 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간을 먼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직접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0세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이 금수저 플랜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아이들에 대한 계좌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네, 이렇게 나온 사람이고요. 어, 전에는 거의 블로그 수익화에 조금 더 집중했다면 지금은 정말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경제를 알아가고 싶어서 제가 경제에 대한 재무설계 자격증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왠지 이런 지식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저의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오히려 저는 흙수저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흙수저에 가깝지 완전 흙수저였는데,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음,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됐어요. 모두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 계좌는 아니더라도, 네. 투자를 저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투자를 시작한 지 한 3, 4년 정도?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왜 투자를 내가 진작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진작에 투자를 공부했다면 조금 더 많은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될까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웠는데, 어, 우리 최저임금 10년 차트예요.
13년 정도, 14년 차트예요. 저희 2011년에 다들 몇 살이셨나요? 저는 2011년에 몇 살이었죠? 한참 열심히 일할 때였네요. 그때 저의 최저임금이 최저 시급이 4,320원이었대요. 우리 불과 14년 전에 4,000원을 받고 일했어요. 제가, 저의 그,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시급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 편의점 알바하는 거였는데, 1,800원 했어요. 1,800원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1,800원을 막 10시간, 12시간씩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024년은 9,860원이 됐고요. 올해 이제 2025년에 1,030원이 됐죠. 자, 그럼 10년 동안 만약에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2014년에 5,210원이었는데 2024년에 9,860원이 돼서 4,650원이 상승됐어요. 89%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의 월급이 진짜 많이 올랐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월급이 오른 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다면 정말 적게 오른 거예요. 만약에 투자가 우리가 눈에 띄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진짜 10년 전에만 투자가 눈에 띄었어도요. 이거는 S&P 500 차트예요. 미국 S&P 500이 미국의 그런 기업들 상위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거의 뭐 미국의 경제 지수로 판단해도 과언이 아닌 이 S&P 500은요. 2014년에 1865포인트고 2024년도에 6051포인트라서 총 4186포인트가 상승해서 224%가 증가했어요. 224%. 이것도 제가 지금 이게 6000포인트였잖아요. 이게 조금 몇 달 전에 차트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차트로 하면 거의 한 300%가 넘더라고요. 우리의 최저임금은 89%, 90% 올랐는데, S&P 500은 무려 막 200%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두 배, 세 배 가깝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를 정말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여기에 넣었더라면, 1억을 넣었더라면, 자, 현금을 1억을 넣으면 지금 현재 가치는 1억이죠. 은행 예금은 연 4% 이율을 계산하면 한 1억 4천 정도 된대요. 애플을 10년 전에 1억을 넣으면요. 7억 5,600. 7배? 7.5배죠. 엔비디아를 넣었으면 280억.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지금은 좀 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주가로 하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억이 넘죠. S&P 500만 넣었어도 5배. 비트코인은 뭐, 사실 비트코인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서, 비트코인도 300배가 넘고, 우리들의 삼성전자는 2배, 2배 정도. 금도 심지어 거의 3배 가까운데 삼성전자는 이제서야 저기 2.2억이 되었네요. 달러. 달러도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 수단이에요. 보면 은행 예금과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조금 더 올라서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갔죠.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예적금 드는 사람이 왠지 바보 같아 보이죠. 저도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예적금을 진짜 열심히 붓고 예금, 적금, 알뜰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정말 무용지물의 이야기인가? 근데 사실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엔비디아에 투자할 걸, 애플에 투자할 걸, 비트코인을 살 걸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막 정말 대출해가지고 여기 10년을 묶어둘 순 없잖아요. 결국엔 내가 아끼고 예금, 적금 안전하게 안전자산을 통해서
조금씩 모아서 굴렸었던 그 돈을 어쨌든 당장 10년 안에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묶어놨다면 이런 현재 가치. 결국엔 기업이든 누구든 일을 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사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S&P 500도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나는 때도 많았고요.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나 뭐 이런 금융위기 사태 때는 정말 많이 위험했었던 그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글로벌 금융에 투자했더니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뭔가 움직이는 돈에 넣어야지만 조금 더 자산 가치를 띄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의 흑수저를 극복한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전혀 먼저 절약과 목표 세우기를 했어요. 현재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저는 그때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얼만큼 뭐 쓰고, 얼만큼을 모을지에 대해서 미리 목표를 세우고, 제 인생에 절약이라는 건 없었는데, 그때 딱 한 2, 3년 바짝 절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 수입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였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월급이 있었지만 제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월급 이외에 더한 추가 수입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걸 이제 블로그로, 어, 풀어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돈 불리기를 했어요. 저의 자산을 지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데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집 보증금,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그 2천만 원을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약과 목표를 세워서 2천만 원에 뭐 2천만 원을 더 보태서 전세 대출을 받고 그 전세 대출 받았었던 그 돈, 거기서 아낄 수 있었던 그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블로그로 벌었었던 그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고 이러면서 그 집을 사고 집을 저리로 대출 받았기 때문에 그 저리의 레버리지를 지금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책이나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이제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지금의 나의 그 상황을 계속 레벨업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흑수저를 탈출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주변에 같이 좀 어렵게 시작한 친구들이 아직까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조금 알려달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는 조금 일찍 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왠지 투자를 하면, 음, 왠지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도박 같고, 사기 같고, 막 다 상장 폐지돼서 날리고.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때는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진짜 지금이야 앱으로 다 하지만 주식 증서를 다 받고 막 뿌리고 막 이랬잖아요. 서로 싸우고. 저는 막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사실 트라우마처럼 주식 투자하면 좀 갑자기 어떻게 내 집에서 뭐가 안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에 그거를 되게 겁내했거든요. 근데 사실 겁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겁날 일도 아니었고 잘 공부하고 좋은
주식이나 좋은 투자처를 찾았을 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80만 원 정도로,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80만 원 정도로 아주 소소하게 시작했고, 소수점 투자라는 걸 이제 유튜브에서 누가 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소수점 투자를 하는 곳도 신한투자밖에 없었고요. 그 신한투자에서 수수료가 꽤 많았는데도, 어? 2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우와, 내 돈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돈으로 그냥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저한테는 부수입으로 버는 블로그로 번 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로 번 돈들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건 저의 계좌고, 저희 남편 계좌는 또 다르게 다, 저희 남편 계좌는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아이 계좌예요. 저희 아이 계좌는 NH증권에 있고,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최대 4,300만 원까지도 불려봤는데 지금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제가 거의 저는 그 우량주에 투자하고 웬만하면 잘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서 여기서 그렇게 크게 뭐 손해 나고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3천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좀 손익 있고, 저는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제 연금 계좌에도 또 따로 있고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대로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 가족이 계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다 묶어놓지도 않고요. 또 다른 목적 자금을 위해서 또 빼놓기도 하고 예적금에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 비율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온가족 재테크는 어느 정도 자산 비율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또 내가 주식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또 다른 대체 투자로 넣을 것인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경제 역할이 정말 달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애 주기에 있나요? 저는 지금, 장년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면 영유아기에는 이제 경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죠.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그 자녀 증여가 확 붐이 일면서 어, 아름아름 부자들만 하던 그 증여를 이제는 이렇게 소소하게 저희 같은 이제 서민이라고 하기 그렇고 하여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제 증여를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 이름의 계좌를 터주고 아이들 계좌가 이제 막 불어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역할이 되게 일찍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부터 이제 우리는 경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과 생애 주기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학령기. 이때는 관념을 정립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어른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 이면에는요. 네가 좋은 직장에 잡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편안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좋은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한 성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안 하죠.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 다녔는데 거기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의사니까
야, 뭐,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겠다. 의사 되게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의사 안 시켜요. 돈 있는 집은 의사를 안 시켜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자기네 그 세계에선 의사가 되게 3D 직종이라는 거죠. 뭔가 뭐, 명예도 있고 부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그만큼 뭐 십몇 년 공부하죠. 십몇 년 공부하고 자기네의 모든 그 막 인턴 레지던트 그 시절을 다 쏟아내서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온 건 되게 작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 요즘 저 돈 있는 집은 그 막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의사나 변호사는 만드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어, 아이들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해줬을 때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저는 이미 증여를 해놨고, 증여한 돈이 잘 불어나고 있고, 그 돈이 아이가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으로 쓰든 뭘 하든 간에,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거예요. 너가 대학을 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사업을 해도 되고,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관념에 대한 정립을 좀 학령기에도 잘 해줘야 됩니다. 성년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증여에 대한 제가 여기 안 썼지만 성년기에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아이 증여에 대한 계획을 모두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어, 저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증여 계획을 다 해놓고요. 증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증여를 무엇으로 할지 남편과 다 이야기를 해놓고 0세 어떤 증여를 할 건지, 10세, 10살에 어떤 증여를 할 건지, 20살에 어떤 증여를 할 건지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계획대로만 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남들이 다 하다 보니까 나도 아이 계좌를 터줘야 되고, 아이 세뱃돈 모은 거, 아이 용돈 모은 걸 넣어서 일단은 뭐라도 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막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감을 굳이 안고 가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소하게라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물려줄 주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작년기에는 이제 아이들을 다 독립시키고 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성년기와 작년기에 뭐 자녀 증여와 노후 준비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질문 주신 분 중에 고민이,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음, 노후 준비와 아이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로 이걸 떼어놓고 보면, 어, 아이들한테 다 증여 먼저 해놓고, 내 노후는 아이들 거 다 한 다음에 내 노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계좌가 아까 다 따로따로 있는 거 보셨죠? 저는 제 주식 계좌가 있고, 제 연금 계좌가 따로 있고, 또 아이 계좌가 있고, 저희 남편도 저희 남편 계좌, 저희 남편의 연금 계좌, ISA 계좌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맨날 하는 말이,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내가 모으고 있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엄마가 아이들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줄 거면 엄마를 잘 못 챙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빠가 또 챙겨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재테크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는요, 여가 활동을 즐기시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상속을 준비하셔야 돼요, 상속. 우리나라 상속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년기, 장년기 때 증여를 차례차례 해놓고 한 20년에 걸쳐서 먼저 증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준비를 하시면 돼요. 원래 10년에 한 번이니까 사실 만약에 30대 아이를 낳았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뭐 네 번을 증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상속 준비는 이제 증여를 한 나머지의 자산을 상속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온가족 재테크에서 핵심은 부모님과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요. 부모님의 포트폴리오 목적은 현재의 안정적인 삶의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은퇴 준비, 주택 마련 등의 생애 주기에 관련된 목표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목적에 따라서 자금의 배분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돼요. 누가 연금계좌, 절세계좌라고 해서 연금계좌 한도가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근데 IRP와 합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는 600만 원, IRP는 통합한도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겠죠. 내 수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금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토해낼 세금을 대신해서 내가 연금 계좌에 돈을 묶어 놓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막 저 같은 프리랜서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이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막 뭐 900만 원을 다 넣어요. 1년에. 그럼 내가 200만 원씩 2,4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거기에 반을 거기다 넣으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에 맞는 그런 재테크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비율을 맞출 것인지가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내가 노후 자금에 몇 퍼센트를 넣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주택을 마련하는데 몇 프로를 넣고 난 또 아이들한테 증여하거나 증여를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 아이에게 줄 돈들 그리고 아이의 뭐 학원비나 양육해야 되는 돈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쪼개야 돼요. 우리가 사회초년생이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도 다 쪼개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포트폴리오 목적도 물론 달라요.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자금 마련을 사실은 저는 이 아이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의 경제적인 독립 지원도 이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교육보험이라고 해서 저의 세뱃돈을 모두 다 거기에 다 넣어주셨거든요. 교육보험. 음, 그 교육보험과 또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우리 예전에는 막 우체국 같은 데서 아이들 고금리 적금 막 10%막 20%막 이러지 않았나요? 금리가? 거기에 이제 저희 남편 통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남편이 아니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엄마나 모두 집이 어려울 때 그걸 다 쓰셨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보고 꼭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가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중요한 건 연령대별로 투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해요. 보시면 2024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령대별 순매수, 순매도한 1위 종목을 보시면요. 와, 우리나라는 진짜 영원불멸의 삼성전자. 10대부터 80대 모두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작년에 국내 주식을 한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샀고요. 해외 주식한 걸 볼까요, 한번? 자, 10대 이하는 테슬라를 많이 샀고요. 20대는 S&P 500 ETF, 그리고 30대
미국 배당주 슈아 비티프. 이게 고배당주,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고배당주예요. 그리고 50대는 미국 초단기 국채 아이shares ETF. 이것도 사실은 50대 순매수 2위가 슈압이었어요. 슈압 ETF를 샀어요. 30대, 40대, 50대는 배당에 꽂혀 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60대 서브 로보틱스. 70대 팔란티어 테크. 80대 테슬라. 저는 이걸 보면서 3, 4, 50대 자녀들이 6, 7, 80대를 이렇게 코칭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기사가 머니투데이였는데, 이 기사에서는 80대 이상의 조부모가 10대에게 테슬라를 사준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10대 아이들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많은 눈이 깨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 4, 50대 투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3, 4, 50대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했다면, 아이들한테는 조금 위험도가 있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주는 테슬라, 그리고 80대 이상의,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에게는 테슬라를 산 게 아마도 단기적인 반등? 요게 조금, 하여튼, 저도 조금 놀라운 순매수였어요. 순매도 보면, 순매도 현대차를 많이 매도했는데, 국내 주식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10대 이하는 테슬라를 많이 샀대요. 얘네들은 부자가 됐겠죠. 왜냐? 국내 주식 삼성전자만 사준 엄마들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삼성전자만 사주면 마이너스 2.7%였대요. 근데 해외 주식을 보유한 아이들의 계좌 수익은 34.8%였대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심지어 국내 주식도 삼성전자가 1인데 그 밑에도 다 결국 미국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100, 미국 S&P 500 TR ETF를 다 사준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 계좌에 미국 S&P 500과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덱스 미국 S&P 500 TR 요 상품을 계속 담아줬어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해외 주식에 이렇게 들어가고 안정적인 뭔가 ETF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과 ETF를 보면 미국 빅테크 중심입니다. 국내도 삼성전자 이외에는 미국 지수 추종을 하는 ETF예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대장주를 구성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연령대별로 투자의 목적과 담는 종목도 다른데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우리가 알 만한 그런 종목들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여 플랜을 미리 준비해야 되죠. 증여를 이미 증여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증여를 하신 분 있나요? 자, 증여를 한 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증여를 할 때, 저는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비과세 한도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0세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다면 0세는 2천, 10세 2천, 20세 5천, 총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5천까지 너무 증여가 된다면 2천만 원, 2천만 원만 하셔도 충분해요. 시간을 2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의 수익률로 따진다면 사실, 어,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요. 2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때 지금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좋겠죠. 저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세부터 시작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세를 놓치면요. 영세를 놓치면 그 다음 10년 뒤로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빨리 놓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영세가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증여하시고 10년 단위로 계속 쪼개서 하신다면, 지금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2천만 원 넘어가면 10%, 1억까지 10%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1천만 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만 하셔도 1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10%로 투자로 내기에 참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증여필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럼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다 주냐? 진짜 이거 다 못 준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게 있어요. 목돈이 없어도 복리까지 얹어서 증여할 수 있는 소액 증여가 있죠. 이게 뭐냐, 3%의 복리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기획재정부령에서 이자율이라고 해서 연간 1000분의 30을 쳐준다고 해요. 3%죠. 그래서 합산된 금액까지 뭐 3%까지는 이자를 물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25년에 만약에 내가 20만 원씩 내겠다. 자, 불이 패스는 첫 해는 9회로 맞추는 게 좋아요. 나중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원금은 쭉 보면 2,340만 원이에요. 근데 할인 평가에 3%를 할인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씩 계속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평가 금액이 나중에는 2033년에 이제 어떻게 되냐. 2,048만 6,661원이 되죠. 자, 그래서 2천만 원 10년 유기정기금 플랜 했을 때, 1년 차, 2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해서 원금은 2,340만 원인데요. 3% 할인해 주니까 2,048만 원이에요. 근데 과세 표준 50만 원 이하 대상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 340만 원을 더 증여해 줄 수 있다. 단순히 내가 그냥 돈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이 유기정기금 증여로 했을 때 아이한테 좀 더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꼭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 지금 10년에 이미 증여를 끝냈기 때문에 이 다음 증여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정기금 플랜을 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아이가 없었을 때는 돈을 모으기가 쉬웠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돈을 계속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기정기금 증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조금, 내가 만약에 그 목돈을 주기가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증여가 끝내신 분들은 ETF를 지금씩 조금씩 사 모으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셔서 주식 형태로 증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형태로 증여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은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으로 받아서 ETF를 사주고 있어요. 저는 이미 증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아이한테 돈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사실 뭐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근데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아동수당이 이제 지자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거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 그거를 복지로 해서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아이 이름으로 꼬박꼬박 1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만큼 그냥 ETF를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S&P 500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가는 ETF라서 그런 것들을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돈이 없어, 막 2천만 원 부담스러워,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액 증여도 한번 계획을 해서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증여가 합법적인 게 꽤 많습니다. 자, 아이한테 필요한 통장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이한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적금 통장입니다. 적금 통장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특히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시드머니 모으기, 그리고 고금리 아동 적금이 따로 있어요. 음, 아이들, 아동수당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적금들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증만 해도 금리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적금들이 있어요. 그런 적금들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아주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통장은 이제 말한 것처럼 주식을 사주거나 뭐 펀드를 사주거나 하는 투자 통장이고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 제가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은행에서 적금 통장, 투자 통장, 청약 통장을 모두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죠. 매달 2만 원씩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2만 원씩 아이들한테 넣어주면은 나중에 아이들 아파트 청약할 때 돈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납입 인정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2024년 1월 1일 이후로 개정이 돼서 60개월로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2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낳자마자 가서 통장 만들고 청약 통장에 2만 원씩 넣어주고 이게 아주 비효율적인 돈이 묶이는 행위였던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저도 똑같이 아이 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정이 돼서 60개월 60회 만 14세부터 그냥 부어주면 되고요. 1,500만 원이 인정이 돼서 월 25만 원씩 지금 납입 인정 금액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청약 통장을 만약에 활용하실 거면 월 25만 원씩 만 14세 이후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좀 있어서 요거는 엄마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실 문제긴 한데요. 청약 통장에 그렇게 많은 돈을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뱃돈 재테크 요즘 엄청나게 핫하죠. 아이들 세뱃돈 받는 돈이 이제 화폐 단위가 커지면서 엄청 많아졌어요. 저희 아이도 한번 절하러 가면 5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보세요. 10명만 절해도 50만 원인데 엄청 아이들이 돈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뱃돈 재테크를 정말 현명하게 하셔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적은 금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운용하시는 게 좋아요. 증여세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출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미 증여된 아이 자산은 쉽게 빼서 쓰지 말아야 하고요. 차익을 이거 부모님이 얘 돈 많이 벌었네. 우리 여기 뭐 땅 사야 되는데 좀 보태 써야겠다. 집 사야 되는데 보태 써야겠다. 이러면은 차명 계좌로 인식돼서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내 이름으로 운용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직 어린데 그걸 엄마가 운용해줘서 그걸 또 수익을 낸 걸 빼서 다른 데에 쓴다. 차명 계좌로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급한데 그거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급하면 차용증을 쓰시고 아이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정당한 절차예요. 계좌이체를 하신다면, 만약에 아이 뭐 세뱃돈이나 이런 걸 계좌이체를 하신다면, 꼭 저교에, 그런 목적을 쓰셔야 돼요. 뭐, 세뱃돈, 아이 용돈, 돌잔치 축하금, 이런 것들, 목적을 적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차후에 추가 과세 등에 대한 반박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능한 상식 선에서 운용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매도 매수 하시는, 뭐, 단타나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자는 시간, 막 해외 주식 하실 때 애들이 자는 시간이죠.
이럴 때 막 새벽에 막 엄마가 대신 매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과한 개입이다. 이러면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과한 개입의 흔적이 있으면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뭐든 적당히 상식선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조금 길어지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남겨주세요. 아이 포트폴리오 맞춤형 전략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원비 벌어주는 포트폴리오. 월배당 주식이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학원비 지원,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원비 벌어다주는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대학교 입학금 마련해주는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이나 장기 성장 가능성 높은 기대율을 기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안전한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요즘 같이 뭔가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불안정한 정세에서는 좀 안전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도 좋습니다. 자, 월배당 주식으로 학원비 마련하기. 월배당이 지금 얘기했죠. 3, 4, 50대에서는 월배당이 아주 핫했어요. 근데 그 월배당이 뭐냐. 이렇게 배당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죠. 뭐, 분기, 뭐, 4, 뭐, 6, 뭐, 이렇게 해서 분기 배당을 해줘요. 근데 매월 배당해 주는 것도 있고 반기 배당해 주는 데도 있고 뭐 연배당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분기 배당을 해 주는 그룹들을 묶어서 이제 그 그룹들을 이렇게 분기 배당 뭐 1, 4, 7, 10, 뭐 2, 5, 8, 11, 3, 6, 9, 12 이렇게 주는 그룹들을 묶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매월마다 월배당을 용돈처럼 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한번 여기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에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보면 이분은 이렇게 SPYG는 그거죠. ETF, S&P,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계좌에 엄마들이 정말 많이 넣어주는 것들이요. 예전에는 코카콜라와 펩시코를 무조건 넣었어요.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진짜 많이, 한 1, 2년 사이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를 많이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2, 3년 전에는 무조건, 2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증여에는 무조건 배당이 높은 거, 배당이 잘 나오는 것, 그리고 주가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주식들을 선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펩시코가 꼭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갔고, 네, 존슨앤존슨도 대표적인 미국의 월배당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은 리얼리티 인컴이 매달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이게 없더라도 매달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배당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는 이제 분배율, 그리고 이 그룹이 얼마나 배당을 많이 주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귀찮은 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걸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슈압, 이런 슈압 ETF가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게. 어떤 거냐. 원래 ETF라는 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그 펀드거든요. 이게 똑같이 타이거에서 나온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예요. 이게 미국 다우존스 지수상에서 고배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묶어서 만든 ETF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월배당 매달 나와요. 매달 월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구성한다고 하면 구성했을 때 장점은 개별 주가로서 내가 파고 팔고 했을 때 이득이 난다? 그 정도뿐이지. 그래서 지금 연금 계좌에 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금 계좌에서 오늘 제가 글을 올린 것 중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배당소득세를 먼저 뗐었는데, 아니, 먼저 떼고, 나중에 환급을 해주면서 우리는 과세이연이라는 걸 받는데, 과세이연이라고 하면 어쨌든 세금을 놔줬댄다. 원래 세금을 나중에 뗐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세금을 먼저 떼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연금에 넣는 건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뭐 월배당 굳이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배당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매력은 어쨌든 월 분배율,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분배율이 크고 그걸 매달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연 분배율이 3.52%고요. 지난 1년간 1주당 분배금이 458원이에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금이 363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ETF는 12,900원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5만 원이 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만약에 이 ETF를요, 1천만 원어치 산다. 내가 1천만 원어치를 산다면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나? 그러면 775주를 지금 보유할 수 있는데, 분배율의 3.52%를 적용하면 45원이에요, 매달. 그럼 매달 배당금으로 775주가 한 주당 45원씩 받으니까 34,875원을 내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매달 받은 게 1년이면 얼마냐? 41만 8,500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천만 원을 그냥 여기 넣어놓으면 1년간 41만 8,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1년간 42만 원에 가까운 돈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천만 원어치 산다. 그럼 배당금을 얼마 받냐? 분기 배당금 지금 찔끔 올라서 일주당 363원 받고 연간 1,456원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5만 2천 원이라고 주가를 생각한다면 190주를 보유할 수 있거든요. 1년 배당금이 27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내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 심지어 고배당주를 ETF니까 수수료는 좀 나가지만 펀드 매니저가 그 배당 그 종목들도 계속 비중을 조절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저는 이 월배당 포트폴리오 강의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배당 포트폴리오 귀찮게 짜지 않아도 돼요. 이 ETF만 넣으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연금 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만약에 이중과세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저는 연금 계좌에 이 ETF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계좌도 연금 계좌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이 계좌로 넣는 것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으로 우리 아이 대학교 입학금 마련하기. 장기 투자로 한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에 넣는 게 좋아요. 지금 미국은 한참 호황이고, 이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만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기업들의 탄탄한 성장을 이루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성장, 수익률이 높고 산업이 다양해요. 산업이 다양한데 또,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분산 투자 위험 관리를 이제 다양한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ETF나 이런 쪽에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한 관리 시장, 상황 분석,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으로 가능합니다.
아, 제가 이걸 만들면서 앞으로의 미국 주식은 AI가 주도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AI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AI는 너무 호황이에요, 사실 지금. 근데 AI에서 지금 계속 계속 리포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초기 자본 투입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또 트럼프가 지금 AI 산업에 뭐 몇백 조 넣는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은 조금 더 호황이 되고, 공격적인 관세, 이런 것들로 더 많은 호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ETF 시장에서 말하는 한 곳은 다 미국이에요. 제가 최근에 ETF 웹세미나 몇 군데를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코덱스나, 그 다음 타이거, 한화, 이런 모든 곳들이 말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워낙 잘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익률이 너무 좋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국을 왜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먼저 AI. 이미 산업 트렌드를 섭렵한 AI가 이제는 AI의 단순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요. 밸류 체인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뜨고 있어요. 전력 공급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런 쪽. 그래서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개발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개발의 단계가 끝난 소프트웨어의 활용 단계라고 해요. 이 소프트웨어 활용 단계는 뭐 애플, 뭐 구글, 또 뭐 테슬라 이런 것도 자율주행으로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최근에 딥시크라고 중국에서 만든 AI가 80억에 만들었다고 하죠. 그것도 오픈소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딥시크 충격이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고비용을 투자한 이 AI 관련주들에게 약간 의구심을 던진 그런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딥시크가 변별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 비용이 저렴하다면 우리도 막 챗 GPT 다 유료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딥시크가 그냥 다 무료로 싹 뿌려버린다. 그럼 딥시크로 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AI는 앞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그런 뭐 반도체 칩이나 이런 데보다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망 이런 쪽에 그런 밸류 체인들이 조금 더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아메리카 퍼스트죠.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했어요.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 25% 때린다 그랬는데 한 달간 유예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세를 하면 관세는 수입하는 사람들이 관세를 무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관세를 물게 되니까 미국 내에는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를 불가피하게 또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자국 제품을 자꾸 소비를 독려하고 지금 관세를 때리는 이유도 또 뭐 중소형주나 제조업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중소형주까지도 상승장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미국 고배당이에요. 많이 버는 만큼 주주 환원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미국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또 채권 이제 뭐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 채권 쪽으로 또 가겠죠. 미국채. 그런 것들을 좀 사이클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장투하는 우리 아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꿀팁. 그냥 20년 장투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시가총액 상위 그룹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못해도, 진짜 내가 아무리 주식 투자 못해도 상위 그룹.
그리고 중소형주나 고배당주는 오히려 국내 상장분 ETF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더 쌉니다. 그리고 절세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절세 계좌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고 대장주는 주가가 큰 만큼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아서 매수 매도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 딥시크 이후로 계속 패닉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패닉셀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매수 매도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어, 산업 트렌드는 사실 이미 뭐 전기차에서 이미 AI로 넘어왔죠. 그리고 친환경이었다가 친환경 에너지에서 넘어온 건데 이거를 저는 사실 잘 못할 것 같으면 막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 여기 가슴에 사서 어깨에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음, 어쨌든 조금 떨어질 때 사고 장기간 보유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 투자할 때는 아예 정말 큰 대장주로만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오래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체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제가 아시는 분이 예, 출자금 통장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출자금 통장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수협 같은 상호 금융 지점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개설해놓은 통장이고요. 정해진 이율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1,0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대신에 근데 이거는 그 출자금 통장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1,000만 원까지 뭐 요즘에는 3%에서 5% 이렇게 정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내가 만약에, 어, 적금처럼 받고 싶은데 비과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출자금 통장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공모주 투자도 최소 청약으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요. 아이 명의로 균등 배정이 가능하니까 저는 괜찮은, 어, 종목이 상장할 때는 공모주 투자 아이들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조카들 금 사준다고 그 금을 세공하지 않은 무슨 덩어리 금이 있대요. 그 이제 거기 집 주변에 그금 도매하는 데 가서 금을 한 돈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집에 금을 막 쌓아두면 얼마나 불안해요? 어, 그거 저게 가뜩이나 애들 돌반지 막 이런 것들 다 막 분실할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금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자산이라는 것 때문에 선호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보관이 용이한 그 금계자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을 투자하시는 건 좋지만 굳이나 현물로 가져왔을 때 그 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간접 비용들을 빼고 그냥 KRX 한국금거래소에서 증권사의 금계좌를 터줘요. 그래서 1g씩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금 투자 그리고 아이들 금계좌를 터주려면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실물 계좌를 금계좌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감기가 계속 심하네요. 자, 글로벌 이슈 속에서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경제 흐름.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먼저, 금리 인상기에는요, 투자 환경이 변화하고 자산 가치가 변동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중에 있는 돈들을 싹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그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아요. 그러면은 주식이나 위험자산에는 투자가 조금 더 떨어지고 채권이나 예적금 같이 금이나 이런 보장된
금리를 보장하는 투자처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많이 모입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끊겼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서 가장 많이 몰린 게 채권이었거든요. 미국채나 그리고 예적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예적금으로도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나 경기방어주, 이런 식자재 뭐 이런 거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주들에 많이 모였고 특히나 금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기. 지금 계속 막 미국 뭐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뭐 매파적 발언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봐야 될 거는 금리를 진짜 인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결국 주식이나 코인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려가죠. 그래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자금을 어디에 옮길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미리 먼저 한 발 앞서서 자금을 옮겼을 때 나한테 그게 더 큰 소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오르면 이제 뭐 수출이 용이하다, 아, 환율이 내리면 투자를 유치한다 이러는데 중요한 건 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수출이 용이해진다고 했지만 그게 옛말이고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훨씬 우리 실물 체득하는 그런 경제 쪽에는 환율이 조금 떨어져야지 좀 더 살기가 좋습니다. 온가족 재테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사실 아이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가족들 간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아이가 어려서 아이와 함께 뭔가 주식 투자를 하진 못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아이와 관련된 물건을 만드는 기업,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논리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강의를 듣거나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와 함께 저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왜 마트에서 할인을 하는지, 또 왜 마트에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의 경쟁이 붙는지, 이런 뭐 가장 기본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부터 신문을 읽는? 요즘엔 어린이용 신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읽기를 못하면 아이에게 신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신문을 엄마가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제에 대한 습관을 들이게 되고, 또 경제를 알아가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온 가족 재테크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경제 공부가 저는 아이에게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경제 공부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고민을 받았는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애인 재테크 혜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장애인 쪽 관련돼서는요, 연말정산 때 1인당 200만 원 인적공제 외에는 세법상 장애인 혜택은 별도로 없어요. 또 차량 구입 시 뭐 개별 소비세 감면이나 산정 특례 시 5년 감면 혜택이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뭐
장애인이라서 재테크할 때 조금 더 뭐 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소득분이 하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IS의 계좌 서민형에서는 좀 비과세 한도가 조금 더 높고, 뭐 청년 도약 계좌에서는 또 조금 소득 하위 분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매칭 기여금을 조금 더 높게 해주거든요.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17개월 아이와 노후 준비, 집 갈아타기. 지금 현재 적지 않은 나이에 출산을 하셔서 17개월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노후 준비와 아이 증여 준비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월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나이라서 시드머니 모으기가 용이해서, 어, 증여를 차라리 좀 빠르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운영하시고요. 집 갈아타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출보다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신에 5년만 한시적으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어차피 금리가 조금 시중금리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현재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지 목적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 고를 때에도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투자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공부가 덜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삼성전자를 갈아타기를 해봤는데, 저는, 매도를 잘 안 하지만, 매도할 때 그 타이밍은 뭐였냐면, 정말 이 기업에서 더 이상 뭔가 혁신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하는 걸 좀 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중간에 들어가서 오래 갖고 있다가 수익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적절한지를 보는 게 좋고, 강의를 수강하기보다는 본인이 최적인 목표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조금 설정한 다음에, 어, 내가 거기서 조금 자신감이 붙는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청약이요? 네. 어, 라온님 혹시 아이 계좌 얼마 정도 지금 납입해 놓으셨어요? 어, 근데 라온님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저라면 차라리 지금 모여있는 그 2만 원씩 모아놨었던 그 돈으로 아이들 시드머니로 뭐 ETF나 아니면 좀 주식 같은 걸 좀 사주고요. 14살 정도 이후에 만약에 청약이 그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멈춰놓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빼서 먼저 투자하시고, 14살 이후에 다시 가입하시는 거. 그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굳이나 아이들 계좌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도수만 늘려놓는 거지,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향진님이 말씀하신 ISA 서민형.
보시면 ISA는요,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국민은행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펀드, ETF, 예금, 뭐 ELS, DLS 이런 걸 하는데 국내 주식으로도 이 ISA 계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민형은 서민형은 소득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총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ISA를 가입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이나 ETF를 거래하실 수 있는데 비과세 한도가 3년 동안 양도소득세에 대한 3년 동안 만약에 내가 차익을 4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은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걸로 뭐 예금을 가입하셔도 되고 뭐 펀드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400만 원까지는 무슨 수익이 나든 400만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달 얼마 이상 가능하나? 매달 얼마 이상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연간 2천만 원 한도예요. 연간 2천만 원을 넣으시면 그 안에서 뭐 다른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매달 얼마 이상 이렇게 붙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적금으로 붙는 건 아니고 내가 1년간 2천만 원 정도 이 계좌에 돈을 넣고 ETF도 사고 펀드도 사고 뭐 예금도 가입하고 이렇게 어 종합적으로 금융 상품을 내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계좌인 건데 거기서 샀다 팔았다 했을 때 수익이 3년 동안 400만 원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일단 ISA라는 계좌를 가입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투자 상품이에요. 그 계좌예요, 계좌. 이 통합 계좌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보시면 채권이나 국내 주식, 펀드, 리츠, ETF 같은 게 있는데 이 ISA 계좌를 모바일로 앱으로 개설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모바일 ISA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서 놓고 그 돈으로 여기 있는 내가 뭐 ETF를 사든지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검색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건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손해는 볼 수 있죠. 손해는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나 ETF나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3년 동안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내가 뭐, 채권도 사고 ETF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샀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를 합산을 해서 과세를 매기는데 400만 원까지는 어쨌든 세금을 안 물린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면 ISA 계좌로 예적금을 가입하시면 되세요. 여기 ISA로도 예적금을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적금은 아니고 예금인 것 같아요. 예금. 맞네요. 예적금. RP 이런 것들. RP 이런 거는 파킹 통장처럼 그런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향주님이 나는 주식을 뭘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검색을 해보시고, 음, 오늘 소개해드린 뭐, 미국 주식 배당, 다우존스 배당, 그거를 하시거나,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그룹 있다고 했잖아요. 요런 기업들을 다 ISA 계좌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ETF도 보시면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ETF 들어가셔서 뭐 지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수 ETF 그리고 ETF는 또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산업 카테고리별로 살 수도 있고요. 해외 주식도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건 타이거 이거 S&P 500은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펀드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은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여기 보셔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3개월 수익률 이런 거 보셔가지고 3개월 수익률에 뭐가 좋다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 미국 빅테크 세븐 플러스 이거 에이스 상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ETF 분석에 들어가시면 요거 보수가 얼만지 뭐 수수료가 얼만지 보시면 수익률이 한 달은 마이너스 7%인데 3개월은 플러스 30%, 6개월은 55%, 1년은 119%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레버리지라서 죄송해요. 레버리지는 제가 레버리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안 들, 설명을 안 드려서 레버리지는 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2만 원을 내신다고요? 네? 2만 원 내면서 이런 걸 체크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2만 원을 어디다 내나요? 주식요? 이 ISA 계좌에 2만 원을 내신다고요? 아, 매달? 그 ETF 미국 주식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거를 사고 싶으신데 ISA에 ISA에 그러면은 요 뭐 12,885원이니까 여기에 수수료 더해서 뭐 넉넉하게 한 만약에 15,000원 정도 예수금을 걸어놔요. 예수금을 ISA 계좌에 예수금을 입금해 놓고 거기 그 앱에서 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 상품을 찾아서 일주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죠. 요즘에는 네, 그렇죠. 계좌를 연결을 해서 신청하시는 거죠. 네. 요즘에는 자동 모으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삼성증권의 예로 들어드리면, 아, 제, 뭐 자동 모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매달마다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하면 좋을 만한 종목이나 종류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제 증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이런 고배당 ETF를 많이 사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그때 세금
이중과세 때문에 지금 조금 이슈가 있긴 한데, 그냥 모아가시고, 만약에 내가 장기로 그냥 소액으로 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모아가겠다 하시면 S&P 500. 이런 이 S&P 500은 미국의 정말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라서 10년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S&P 500이나 큰 욕심 안 부리고 초보자가 하실 거면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앞으로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어, 금리가 또 내려가면 배당이 매력적이라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신흥국 얘기했을 때 인도 니프티 50, 이런 것도, 신흥국 투자로 요즘 조금 많이 올라오는 거고, 네. 안전하게 가실 거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막 지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약간 적금 모으는 것처럼 한 달에 2만 원 뭐 이렇게 하실 거면, 어,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매달 그냥 꼬박꼬박 사서 모으시면 아이들 계좌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사서 모으면 어느 정도 낮을 때 사서 뭐 높을 때 가치가 또 올라가면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낮았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니까 어, 계속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는 거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걸 제일 많이들 요즘에 많이 사세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고, 뭐, 코덱스 이런 쪽도 미국 배당 보시면,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거래량,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이 많은 게 지금 타이거. 그리고 뭐, 커버드 콜 액티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코덱스 것도 좋긴 한데, 코덱스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코덱스 거는 요거 보시면, 아까는 우리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는 0.06이었는데, 요건 0.009%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 낮은 요거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요 강의 녹화하고, 그거를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하실 때 제가 네이버페이 증권에서 찾아서 어떤 걸 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 국내 주식에서는 뭐, 방산이나 이런 쪽이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개별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ETF를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개별 종목은 요즘에는 너무 좀 단타 아니면 그렇게 장이 크게 좋은 건 아니라서. 그런데 만약에 해외 주식으로 하실 거면 해외 주식은 주가 자체가 비싸서 소액으로 할 만한 것들은 조금 하지 않습니다. 몇 개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예, 몇 개 정도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죠. 너무 막 갑자기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하신 것처럼 막 한 달에 2만 원, 막 한 달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게 작게 하시고, 조금 눈에 들어오고, 뭐, 배당금도 들어오고, 좀 재미가 붙는다, 그러면 조금 시드를 늘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게요.